네,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이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체제와 특히나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의 공동화 문제가 지금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또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이제 항상 위험에 처해 왔는데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이제 위협 양상하고는 이제 좀 다르지 않나. 특히나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그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이 아니라 좀 더 은밀하고 또 점진적 있고 좀 더 기교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아, 위협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일단은 문제 설정, 그리고 인권, 감시사회, 자유, 권력, 그리고 진단하고 대응 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설정 부분에서는 이분은 다 아실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프리 힌튼인데 이분이 구글에서 한참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이 인류 자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실이 상실되고 노동이 종말되고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킬러 로봇이 곧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이런 경고를 하신 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긍정적이고 여기 보시듯이 심지어는 정치적 혁명 또는 해방의 기술로서도 각광을 받았던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랍의 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뭐 세계적인 상황에서도 보셨듯이 세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어, 어떤 봉기의 차원이나 혁명의 차원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매개가 이 디지털 기술이었죠. 최근에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사실 인터넷을 꼭 접속하지 않더라도 블루투스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 자체가 어, 정치적인 해방의 매개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항의 기술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 AI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적인 변곡점으로 많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 자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일단은 데이터 권력 문제. 사실 이제 뭐 21세기 앞으로의 세계의 경제적인 자산 또는 먹거리라고 했을 때 자꾸 AI, 뭐 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 좀 천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앞으로 시대의 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이터 자체가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사회과학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구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철학적인 얘기로 하면 주체성이 좀 전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인간의 직관이나 판단 그거 대신에 기계적인 결정이나 시스템적인 결정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이 변화한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 또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지배라고 하는 게 지금 도래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내고 있는데 뭐 다양하지만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문제계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의 반복적인 노동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능하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어, 그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결정 아닌가라고 하는 최소한 외관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권과 기본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또는 침습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최근 얘기되고 있는 LLM 같은 그 시스템들의 구조적인 특성상 인간의 기존의 편향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차별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기술적인 취약성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 편향, 에러, 환각 세 가지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고 아마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건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점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권과 관련된 사례들인데요. 이 돌봄 로봇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 보시듯이 그 민간 기업에서 이런 봉제 인형 스타일의 이제 돌봄 로봇들을 제작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딱 끌어안고 이제 말도 해주고 말벗 기능도 하고 뭐 언제 일어나셔야 된다, 언제 약 드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벗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들도 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뭐 낙상 어르신들이 낙상 같은 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도 알림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요런 감성 AI 또는 감정 AI 또는 돌봄 로봇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감시를 하면서 인간들의 이제 발자국, 흔적들을 계속해서 트래킹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기본권들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생체 정보들이 계속해서 실시간 수집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공유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있는 건데요. AI 얼굴 인식 부분. 지금 이게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한참 문제가 많이 됐는데 결국엔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은 인종이나 이제 국가별 이제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이 범죄 예측 시스템입니다. EU의 AI 액트의 경우에는 요 금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범죄 데이터들을 학습해가지고 경찰이 이 시스템으로 범죄가 이제 잠재적으로 일어날 확률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일종의 열 화면 식으로 이렇게 도표화하고 있고 우리 경찰에서 프리카스로 해가지고 지금 고도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과거의 경찰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향 정보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먹이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차별적인 데이터들이 그대로 시스템에 학습이 되어서 요런데 우범지대야 이런 식으로
어, 그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 그리고 평등 문제가 생긴다. 특히나 범죄자들 낙인 효과가 과거에는 그냥 형사 정책에 있어서 그냥 사회학적으로 존재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마치 이 과학적인 그 결과인 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AI 채용 시스템은 지금 뭐 여러 군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전 같은 데는 1차, 2차, 3차 면접까지도 다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면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도를 본다거나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동공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지금 그 채용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채용에서 도입 적용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SNS 아동 청소년 문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실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선정적인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것들이 이제 별다른 인식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행태 정보들을 계속 그냥 그 별다른 이제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동들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좀 착취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중독 문제 이거는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죠.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 이게 이제 원래 영어로는 모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더레이터가 기업에 있는 모더레이터가 각종 이제 이용자들이 각뭐 사진이라든지 글 같은 거를 이제 올리면은 기업 안에서 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선정적이야. 이거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하면 이제 필터링을 하거나 이제 마치 검열을 하는 거죠. 원래 검열은 이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데 콘텐츠 관리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그 안에서 옛날에 이제 C샵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런 분들이 그냥 막 잘라내는 거죠. 콘텐츠 관리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막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 내부에서 그렇게 콘텐츠 관리를 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정보들을 막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알 권리, 사람의 알 권리가 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침해되거나 제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정치 광고 노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선 크게 문제가 된 바는 없는데요. 요게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서는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트럼프 선거라든지 브렉시트 국민 투표 할 때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같은 기업들이 맞춤형 타겟팅을 했어요. 유권자 타겟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뭐가 잘못됐다, 힐러리가 뭐가 문제다,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춤형 타겟팅 광고를 했던 거죠. 당연히 이제 당연히 그래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다가 계속해서 그 광고가 뜨니까 이것들이 이제 신뢰받는 정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선거권이 침해되거나 인지적으로 조작되는 문제가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판결 문제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고, 그 판사들이나 요즘 변호사들이 물론 자기들이 쓰긴 쓰는데요. 판결문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법률 문서들은
사실 시스템이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어쏘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린 변호사들을 잘 고용하지 않고 한 20만 원 정도 구독료를 내면은 이런 시스템 구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 초안들은 다 써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감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과거에는 이제 푸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만 감시로 감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I 시대에서는 그게 일만 감시 체제가 아니라 조금 더 다차원적이고 권력이 더 내부화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유동화된다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 마치 감시가 그 안전의 인프라 구조처럼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감시 사회가 과거처럼 조금 그러니까 위협적이고 그렇다기보다는 안전의 기초 구조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별다른 그 저항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쇼샤나 주보프라고 하시는 분이 인간 경험을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잉여 생산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이런 이데올로기 숨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감시 이데올로기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나 문제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공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온전히 개인이 있어야 그 권리도 주장하고 또 침해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 데이터 그러니까 마치 그 개인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온전하게 신체를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구성해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조각들을 남기고 그냥 그 온라인 상이나 아니면은 사이버 상에서 데이터 파편 조각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고 그 기업들은 또는 AI 기업들은 그것들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그것들을 상관관계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인격화가 될 것이다. 자유의 의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핵심은 이건데요. 자유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포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포획하는 방식은 기존에는 기존에 이렇게 직접적인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고 기존의 정치 원리나 헌법 원리에서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그냥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가 포획되는 방식이었는데 AI 시대에서는 조금 자유가 포획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이제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큐레이션된 정보들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과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신이 유도가 알고리즘적으로 유도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존의 공동체의 형성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사유화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에코 챔버 문제로 네, 그 집단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요약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빅테크 문제인데 이게 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권력들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 플랫폼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락인 효과 때문에 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효과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플랫폼을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력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선 지금 없다시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제 흡수를 하고 있죠. 네이버나 이제 뭐 카카오 같은데 자꾸 대관들이 이제 자꾸 국가 권력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경제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발 하라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해킹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 그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킹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어, 뭐 다양한 예측들이 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해킹이 돼가지고 인류가 종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제도를 해킹해가지고 인간 사회가 형해화될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좀 후자 쪽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물학적인 해킹보다는 제도적인 해킹이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위협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와 있지만 일단은 국가가 더 민주적이고 또 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주주의가 AI 자체는 설명 가능한 AI를 넘어서서 민주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AI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존의 민주주의보다는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가 재발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기본법 문제는 사실 뒤에 조금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요 기술에 의존하는 세상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 정통한 정치꾼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법적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되고 또 증폭될 거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은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술 해결주의, 기술 만능에 으로 해서 AI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안 돼. 그래서 러다이트가 인공지능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자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재발명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토피아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참 그래요. 대항 권력으로서의 국가, 보통 국가의 대항 권력을 이야기해왔던 시대가 이제는 바뀌긴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AI 바깥의 사고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에 묶이지 않는 사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쓸모없는 생각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대항 권력으로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낼 수 있는 그 체제, 이걸 우리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에 대해서 지금 발제하신 분은 포항에서 왔고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 지금 토론을 해주시는 분은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오셨습니다. 그 국회 연수원에 계신 이호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주말에 왔는데 오늘 또 내려가야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헌법 전공입니다. 이 디지털 쪽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어서 한 20년 전에 싸이월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하고 근데 또 AI가 나와서 또 이게 뭔 얘기인가 라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20년 전에 인터넷이 막 사회에서 확산될 때 공법적으로 얘기됐던 내용들이 실은 요즘 오늘 발제문에서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비슷한 유의 얘기들이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워낙
요즘 뭐 AI나 디지털 문외한이다 보니까 발제문 통해서 실은 그런 문제들이 공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제문 통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 관련해서 평을 조금 더 하자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한 제목으로 말씀하셨던 기술과 정치의 교차점이 있는 AI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국가가 이제 기업형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이미 그 형태로 변화된 AI에 대해서 국가가 깊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 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약간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용인에 새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를 용인에 물도 없고 전력도 없는 용인에 왜 만드냐? 이제 전력 있는 데로 옮기자 하면서 호남으로 옮기는 문제들이 아시다시피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이 아니 무슨 과학 얘기를 정치가 개입하냐? 라는 것을 페북에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가 된 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는 근데 오늘 주제가 우선 그 문제를 풀어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과학과 정치가 분리돼 있다면 과학과 민주주의, 과학과 인권, 이것은 굳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과학자들한테 맡기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연결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이론적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얘기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힌트를 가질 만한 것은 아마 칼 슈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 특히 중립화와 탈정치화에 대한 시대 논문에서 시대 규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은 유럽은 16세기에는 신학적 단계, 17세기에는 이제 형이사적 단계, 그리고 19세기에는 이제 경제적 단계를 넘어서 20세기에는 기술적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규정하고요. 또 그 전에 그러면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까 했을 때 18세기 이전만 해도 국가가 위에 있는 절대주의 국가 형태였지만 19세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중립국가, 중성국가,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가서는 그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제 국가가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위에 있는 그런 국가, 이것을 전체 국가라고 이야기를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이게 뭔 얘기지? 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는데, 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게 조금 더 적확한 슈미트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AI라는 것이 너무 사회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사회를 국가를 압도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 슈미트가 진단한 전체 국가의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슈미트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도구다. 그래서 언제나 또 무기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 즉 정치와 기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특히 기술의 중립성은 기만적이다. 특히 페이퍼 제 토론문에 인용을 좀 했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생기면 언제나 엄청난 대중 지배의 수단이 되고, 그래서 경우에 라디오가 나오니까 이제 방송권에 대해서 독점 문제, 영화가 나오니까 검열 문제가 나타나듯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와 예속의 문제, 즉 기술 자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유로 갈 것이냐 또는 예속으로 그 기술을 자율에 활용할 것이냐 예속으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정치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휴미니티의 주장들이 실은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때 밑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에 뒤이어서 실은 또 다른 법학자는 국가와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랬더니
사실 슈미트의 제자인데 제자 입장에서 봤더니 야 기술과 국가가 오히려 기술을 동일시하는 즉 자기들이 개발하는 자로 인식하거나 또는 기술이 어떻게 굴러가든 그냥 방임하거나 그런 것이 주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구체적인 정치 질서 즉 국가를 통한 민주주의를 통한 기술적 실현의 틀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실은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그 결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술의 문제는 또 리스크, 위험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리스크라는 것, 근대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혁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이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이라는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밑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그로 인한 이제 죽음 또는 부상 물론 이런 걸로 이어졌듯이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의 위험을 주기도 하는 리스크로도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리베기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대사회, 근대사회는 리스크 사회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고요. 근데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또 결을 달리해서 실은 리스크와 위험을 구분하는 논법을 좀 사용합니다. 즉 리스크와 위험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리스크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의 확률이 낮은 거고 반면에 위험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을 위험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결국 사람이 결정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리스크고 반면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환경에 좌우돼서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 위험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1차, 2차 사람들이 다양하게 결정이 결합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소통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고 정치를 통해서 결국 해결 방법이 돼야 되는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사실 루만은 얘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인 실은 AI와 연결을 시켜보면은 결국 산업 사회로의 이행 이후의 기술 이것 자체는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또 동시에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가 AI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또 재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 그러면 어떤 식의 형태를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번 대통령이 바뀌면서 청와대에 AI 수석이라는 걸 사실 신설하고 또 국가 AI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AI 반도체 수입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서 사실 국가와 기술이 사실상 동일시되는 양상들, 이 하나의 양상들도 보여지고 있고 또 발표문에서 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제에서도 언급하다시피 그런데 AI 기본법은 철저하게 산업 위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시장 자율화라는 목록으로 최소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즉 우리나라 한국의 AI 정책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포르스트호프가 얘기했던 2번 모델, 즉 국가가 기존의 정치 질서, 이때 정치 질서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으로 한 정치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기술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방임하거나 또는 기술과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틀로 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I를 논의할 때 로만의 이야기처럼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요소도 많지만 반대로 위험을 가하는 요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술 해결주의에 가깝지만 그것이 아니라 로만이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리스크와 위험 이것을 논점으로 잡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틀 만들고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 그래서 더 나은 AI 형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틀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질문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대안으로 발제자께서는 민주주의 재발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적 AI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보통은 이제 참여 중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위험을 줄이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지만 사실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중립적인 것이어서 이거 자체가 AI에 의한 위험을 줄이는 걸로 이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일반 국민이 참여를 열심히 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내서 도출했는데 그것이 산업을 부흥하는 데 가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걸로 우려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규제를 위한 일종의 방향성, 원칙 AI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야 기본적인 방향 그것을 줄일 수 있을지 원칙을 좀 마련해 놓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원칙을 고민하신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사실 거버넌스 구현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직 좀 만들어 놓고 대충 운영하는 거 그거를 거버넌스 구현이라고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흘러다 보면 그게 관료 기구로 그냥 전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혹시 주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게 있을까 하면은 좀 고민하신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코넬버그의 이제 민주적 AI의 거버넌스 장에서 참여적 설계 또는 정당화 가능한 AI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